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재차 이어갔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당분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겨울철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눈과 입이 바짝 마르고 숨쉬기마저 답답하신 분들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변호인단 선정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단장으로는 정청래 의원이고요. 위원으로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렇게 3개 야당에서 11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까지는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법률 대리인 17명이 지정이 됐어요.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희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지냈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 이렇게 3명이 공동대표고 실무총괄은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이 이름들도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법조인들이에요. 헌법재판관 역임한 사람도 2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경험도 있고요. 대리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1명 더 많은데 소추단 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 고려하면 신속한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일주일에 2-3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대비를 하기로 했는데 특히 헌재에 제출되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 중심으로 전략을 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았죠.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야가 같이 했었어요. 그때 권성동 의원이 단장 맡았었잖아요. 장제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 의사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당론이 탄핵을 막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탄핵소추단에 들어온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야권에서는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국민의힘은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야당의 폭주를 국민이 용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지난 16일부터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다가 각종 공문 보내고 있거든요. 같은 문서 들고 찾아도 가고 우편으로도 보내보고 전자발송도 하고 또 장소도 대통령실도 가고 관저에도 보냈는데 모두 거부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거고 근데 이렇게 탄핵 소추된 당사자가 헌재 공문을 수령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재가 송달 간주를 할지 그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류 거부해도 전달됐다. 당사자가 받았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재판 절차 원래대로 이어가는 걸 송달 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부를 정해서 오는 23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헌재가 송달 간주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헌재가 요구한 날짜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회의록 같은 거 요구한 내용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낸 자료 없이 그대로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요. 네, 원래 이보다 먼저 검찰이
두 번 출석 요구했었는데 검찰에서 공수처로 네. 이첩이 됐죠. 그래서 일원화됐고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한 날짜는 25일 성탄절 오전 10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혼잡성을 고려해서 공휴일로 조사 일정 잡은 걸로 보여지고 서류는 특급 우편 전자공문 통해서 보내졌다고 해요. 그리고 장소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 이렇게 세 곳에 나눠서 또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날짜를 정리를 해보면 헌재가 윤 대통령이 서류 받은 걸로 간주할지 여부 23일에 공개를 하는 거고 25일에 공조본이 이날 출석하라고 했고 27일에 헌재가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갖기로 이렇게 예고가 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공수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법리적으로는 이제 체포영장이 가능하지만 다만 뭐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를 들 수도 있죠. 변호인단 선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또 공수처가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검찰이랑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모두가 내란죄 수사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겨누는 형국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른바 체포조 때문입니다. 그 계엄 당일에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뭐 주요 인사 체포하는 역할이 있었다. 그걸 체포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체포조가 누가 연루가 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정황들을 봐야 되는데 그 방첩사가 요청할 때 체포조에 경찰이 동원됐다라는 의혹을 검찰은 그걸 파헤치겠다는 거고요. 근데 애초에 경찰은 좀 이런 문제가 있었죠. 내란에 가담한 조직이 수사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사 주체 결정 때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체포조 알아본다면서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여기가 지금 공조본에 함께하는 조직인데 이 본부들 압수수색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비롯해서 국수본 지휘라인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한 상태입니다. 또 이후에는 국수본 관계자 참고인으로 불러서 바로 조사에 나섰는데 방첩사하고 소통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또 체포조 형사 명단을 국수본에 보냈다고 하는 영등포 경찰서도 압수수색해서 서장의 휴대전화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 국수본이 이거하고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방첩사 측에서 요청이 있긴 했다.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기 때문에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하긴 했지만 의원 체포 지시 들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또 내란 수사해야 돼서 공조본까지 꾸린 상황에서 이렇게 휴대전화 압수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하나로 교통정리 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 도리어 이렇게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지금 국수본, 국방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여기하고 협력 중인 공수처도 앞으로 수사에서 좀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난항을 피하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 언젠가부터 선거철마다 좀 관련한 소송들이 이어졌었고 또 일부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담화에서 꺼내들면서 더 크게 점화가 됐죠. 급기야 중앙선관위가 직접 나섰습니다. 결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내용을 좀 보면 정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졌어요. 선거인이나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 사소한 장비 착오를 조작이나 부정선거 근거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도 27만 명이 넘고 개표 참관인도 17,000여 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촬영도 하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표 상황표는 시도 선관위가 각자 팩스로 또 받아서 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도 하고 그럼 조작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하고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반박이고요. 그러니까 선관위 설명대로라면 서버 방화벽도 뚫어야 되고 참관인도 없어야 되고 24시간 CCTV도 피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유튜버들 의혹 제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장이 각 지역별로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이것도 반박을 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득표율 보면 소수점은 다 다르고 다른 정당하고 무소속 후보 다 포함한 득표율을 보면 서울이 61대 34, 인천은 58대 33 이런 식으로 각기 다 다르다. 이런 반박을 꺼냈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는 그동안 또 지난번 총선 때 제기됐던 그 선거 소송 중에 이게 120건이 넘는데 인용된 사례가 법원에서 인정한 게 전무하다라는 점도 근거로 뒷받침을 했고요. 무엇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선거제도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정보원마저도 지난해 실시했던 보안 점검에서 부정선거 관련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면서요. 네, 국정원이 지난해 7, 8, 9월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부정선거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보고한 게 지난 12일인데 이게 윤 대통령 담화 이후였고요. 그러니까 물론 국정원은 과거에 북한이 선관위 직원 이메일 해킹해서 일부 업무 자료가 유출되고 이런 식으로 보안 시스템이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 있지만 이게 곧 부정선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고 애초에 그 해커의 관점에서 이게 서버 뚫고 침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중점으로 본 거라서 어떤 부정선거, 조작 이런 부분은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도 예전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관위가 국정원이 권고했던 대로 보안 관련 문제점을 올해 초에 개선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12.3 계엄 사태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노 전 사령관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전 정보사령관이잖아요. 지금 군인 신분이 아니에요. 민간인 신분이고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엄 비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출석한 여러 장교들 진술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이 선관위에 병력 투입 명령할 때 중간중간 이제 추가 지시 들어갈 때 노상원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첩사 관계자는 이름을 들었는데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등장하게 된 이름이에요.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 과정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노상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핵심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우선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당사자로 제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둘이서 공관 독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게 KBS 단독 보도들 좀 종합을 해보면요. 지난 3월에 원래 공관에서 모임 가졌다고 해서 공관 모임 3인방이 있었어요. 여기에 여인영, 이진우, 그 곽종근 이렇게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 드나든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거고 또 햄버거 회동 갖기 바로 전날에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직접 대면해서 독대를 했고 독대 뒤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업무보고차 그 공관에 왔던 여인영 사령관에게 계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했던 계엄 논의를 함께한 인물인 김용현 뿐이다라는 말은 거짓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들여다봐야겠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받았다는 제보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정보사 산하에 그 HID라고 이번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부파 공작원 부대인데 여기 첫 임무가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하고 구금하는 것이었다라는 제보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선관위 과장 포함해서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 묶어서 복면 씌우고 벙커로 데리고 오라라는 임무가 떨어졌었고 30명 명단을 다 불러줬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 개 조에는 4-5명 차량 단위로 편성을 했다는 그러니까 조 짜서 4-5명이 이제 한 명씩 체포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게 여러 루트로 제보를 확인했고 실제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인원들 제보도 받았다면서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에 좀 신빙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예,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했고 대통령 부부하고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녔다,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돈을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본인이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낙선한 뒤엔 돈을 돌려줘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컸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래서 기각 사유 검토한 뒤에 보강 수사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뒤로는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줄여 지나고요. 북부간선로 도심 쪽 묵동에서 월릉 분기점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내까지 양방향으로 이동량이 꾸준한 편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서초나들목 4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고장차 소식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일대 속도가 더딘데요. 2차로에 멈춰있는 화물차 여파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창원 이터널 안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데요. 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밀려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면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피고인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선에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재판이라는 거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각자가 내놓는 사실과 주장을 두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하는 주장을 완전한 사실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단계로 보여집니다. 결국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석동현 변호사가 당분간 윤 대통령의 입을 대신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석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호인 선임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여는 것 자체로도 법조계에서는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 장소로 서울 고등검찰청 앞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2016년에 검찰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에도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처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역시나 같은 장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2016년 탄핵 당시 대통령 변호인의 대잡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로 수사가 이관됐음에도 네. 이 여기서 한 이유는 이 두 시기 모두 검찰에서 가장 먼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법조 담당 기자들이 상주에 있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 이런 비슷한 그림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입기자실이 바로 이 서울고검 1층에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외신 기자회견과 국내 언론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었어요. 원래 이렇게 진행하나요?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를 건 없었죠. 석 변호사가 밝힌 이유는 이제 자신의 사무실이 매우 협소해서 오전에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국내 언론을 상대로 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장소라든지 이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별도로 외신 기자만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건 역시 여론전 성격으로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국내 언론 인터뷰는 2차례, 기자회견은 3차례에 그쳤지만 외신 인터뷰는 무려 20곳이 넘는 곳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탄핵 심판이 늦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탄핵 심판의 변수를 2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입니다. 법조계에서 현재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고요. 네. 다만 구속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12월 말이나 1월 중에 구속될 경우 도주 우려보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사 진행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서도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된 이상 판단을 빨리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벚꽃 대선으로 가게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구성인데요.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6명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6명으로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현재는 9명으로 구성이 되고 최소 7명이 참석해서 6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 공백이 길어지자 헌재는 6인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면서 27일 첫 심리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 또 제동을 걸고 나옵니다. 6인으로 심리를 시작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상 지연 전략에 나서고 있고요. 23일과 24일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이 임명 자체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야가 내란이라는 단어 사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파행되기도 했어요. 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상임위원회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전제하고 현안 질의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헌재에서 사안을 다투고 있는데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죠.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무 인사와 여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이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라면서 보이콧을 했고요.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용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도 열렸는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지만 민주당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만 참석해 반쪽 회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불참한 이유는요. 내란죄의 피의자인 국정원장에게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거기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 탄핵안 발의와 이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와 야당 그리고 여권에서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격, 어불성설의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일주일째 접어들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의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이 직접 다퉈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섣불리 사과를 했다가는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계엄 선포와 별개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나 사과는 있어야 한다는데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원내대표만 있고 당대표 성격의 비대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고서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도 어제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108명 의원 전원이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좀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당내 기류는 어때요? 일단 민주당의 계엄, 탄핵 공세가 거세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나온 발언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 이 국민의힘이 당장 탄핵의 강이 아니라 이 계엄의 강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서 상대를 이기기 위한 이러한 발언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계엄이 잘 됐다고 보는 의원은 거의 없고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의 내란 주장이나 공세에 반박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고 완전히 보수당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감 또한 크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결하는 구도에서는 이처럼 강경한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발언들이 지금 탄핵에 책임이 있는 여당에서 나올 말이냐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수습이 시급한 상황인데 비대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오늘까지 초선, 재선, 3선 등 각 선수별로 이제 모임을 갖고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인물이 거론되기보다는 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반대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추대하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부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원내대표의 선택에 위임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후보 2명을 내서 1명을 권대행이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대행이 처음부터 키를 쥐게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제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전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 역시 친윤 색채가 너무나 강해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권영세 의원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당내 중진 인사들 또 초선인 김재섭 의원까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는 것에 원래는 무게가 실렸었는데 의원들의 비토가 심해져서 현재로서는 일부 친윤계에서 권영세 의원을 조직적으로 미는 기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고요. 김재섭 의원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중진 중에 결론을 못 내리니 이 험지로 불리는 도봉구 청년 초선 정치인을 제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은 아주 조직적으로 미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아서 당내 중진 중에는 그래도 권여세 의원이 유력 주자로 처음부터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찐 윤으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권성동, 권영세 그림으로 지도부가 가게 되면 도로 친윤당이 될 수 있다. 자폭 수준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지적도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런 결과 예상하셨나요? 네,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하루 전날부터 이제 거부권 방침이 섰다라는 식의 취재가 됐고요. 이게 특검이 아닌 쟁점 법안이었고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됐었습니다. 또 한 총리로서도 거부권을 쓰는 부담도 특검에 비해서는 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행이 계속해서 한 권한대행은 주어진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상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직은 숨고르기 신중 모드에 돌입을 했고요. 이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에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최소 인원이 15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라서 정부 국무위원 숫자가 16명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해서 한 명 더 줄면 국무회의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정부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또 한 총리 다음 순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최 총리보다는 지금의 한 총리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어서 좀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제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형이 줄어들긴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예측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이 쌍방울 대납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점이 증명돼 설사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1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설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대권 과도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건은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2심 판결인데요. 또 대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아니냐 이게 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세 개의 관용구에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관용구 살을 이렇게 하다, 국수를 이렇게 하다, 한방 이렇게 하다에서 이렇게 하다에 공통으로 들어갈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동사 먹이다입니다. 살을 먹이다라고 할 때 이 살은 우리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부분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화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용구 살을 먹이다는 화살을 활시위에 대고 활을 당기다란 뜻이고요. 예를 들면 그는 본선 경기에서 비장한 각오로 살을 먹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수를 먹이다란 표현은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예전에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하는 데서 나온 말이죠.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으로 언제 국수 먹여줄래? 라고 한다든지 언제 국수 먹게 해줄래?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한방 먹이다는 세게 한번 때리다란 뜻과 말 따위로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다란 뜻을 속되게 이르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경기 일부나 강원, 충북, 전북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제주에는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일부, 전북 서부에, 오늘 밤부터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로 비나 눈이 확대될 텐데요. 밤이 되기 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전라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 경상권, 충북 일부에 1에서 5cm 예보도 있는데요. 그 밖의 경기 지역과 강원, 충북, 전라권 많이 내리면 3에서 10cm,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 5에서 30cm가 예보됐고 비로는 전국이 5mm
30mm 내외, 제주와 울릉도 독도 5에서 3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5도, 대구 강릉 8도 등으로 어제보다 대부분 기온이 조금 오르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서울이 2도에 그치는 등 전국이 추워지고 바람도 강해진 뒤 일요일 서울이 영하 7도, 파주 영하 11도 등으로 일요일 이후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며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조부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조사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에도 군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 대령은 케이블 타이 등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제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 전환 전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회와 더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의대생 최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6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공군부대에서 군용 트럭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어제 오후 충북 충주시에 있는 공군 1구 전투비행단 영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내에서 군용 트럭 한 대가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태우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모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트럭에서 떨어진 병사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머리와 다리 등을 다친 8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내리막도로에서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네, 오늘부터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아직 예방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 독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이달 8일에서 14일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8.6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최근 4주간 4.8명에서 5.7명, 7.3명, 이제 13.6명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7세에서 12세, 19세에서 49세 순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 유형은 이번 절기 세계보건기구가 관장한 독감 백신 생산용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A형으로 나타나서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된 만큼 독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도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는데 이번 환자 중 영유아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100일에는 9월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이번 독감은 예방접종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서두르셔야겠고요. 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아이들이나 임신부, 노인 같은 경우 의심 증상으로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도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혼인 나이가 늦어지고 또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년 전과 비교하면 비혼 인구가 5배 이상 늘었다고요. 네,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결혼 생각은 꿈도 못 꾼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경험이 없는 40대 남녀 비율이 20년간 각각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혼에 따른 사회적 또 경제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아예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인구가 늘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0년 기준 40대 남성 4명 중 1명가량인 23.6%가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20년 전 단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 불어났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0명 중 1명이 미혼으로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로 여겨지는 30대에서도 미혼 남녀의 비중은 가파르게 뛰었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여성이 더 컸습니다. 이전 같으면 당연히 결혼해 가정을 꾸릴 나이로 여겨졌던 30, 40대에서 미혼 비중이 이렇게나 늘어나게 된 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인식이 커지면서인데요. 결혼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혼자 살기를 택하는 건데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미혼자 중 경제적 상태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미혼자의 특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도 눈길이 가는데요.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고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직장을 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전문가들은 미혼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사회나 정부에 의지하게 된다면서 향후 이런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중장년 관련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때 이를 감안하는 등 미리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어요. 네, 1층에 위치한 소규모 매장에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정부가 수십 년간 방치했다며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소송 원고들과 유사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면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의 쟁점은 24년 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지난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선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바닥 면적이 이 기준을 넘는 편의점은 전국 매장 중 3%에 불과했고요. 해당 규정은 2022년에야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원고는 지난 2018년 정부가 20년 넘게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간 이어진 긴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개선 입법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판시했고요. 또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야 야트막한 문턱이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일상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많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변화가 이뤄지고 또 원고가 그간 입은 정식적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게 돼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최근 전국 도심에 까마귀가 들끓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피해까지 상당하다고요. 네, 숲을 잃은 까마귀가 천적이 사라진 도심으로 옮겨오는 까마귀 공습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경제적 피해도 커서 오죽하면 까마귀 날자 수백억 사라졌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전선에 줄지 않는 습성 탓에 정전이 매우 잦아졌다고 합니다. 올 들어 까마귀 때문에 발생한 정전 사고는 4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로 인한 전기 장비 고장, 기업 조업 중단 피해가 무려 1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죄다 헤집어 놓고 더운 날씨에 공격성이 강해진 여름엔 사람 머리를 쪼기까지 합니다. 학계에선 최근 10년 새 텃새가 된 큰 부리 까마귀 개체의 겨울철새인 떼까마귀까지 더해지면서 5천여 마리 수준이었던 떼까마귀가 14만 마리에 육박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게요. 이 전문가들은 까마귀들이 터전이 숲을 잃고 음식물 쓰레기같이 대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다 말하는데 지난 3월부터 유해조수로 지정됐지만 아직 체계적인 포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덩치가 커서 완전히 퇴치하려면 총기를 써야 하는데 도심에선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폭죽 소음이나 로봇을 동원하기도 하고 천적인 올빼미 장식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써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특히나 까마귀가 지능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쫓아내는 것도 잠시뿐이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완전 퇴치가 불가능한 만큼 공존 대책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잡는 뷔페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요? 네, 요즘 물가 참 비싸도 너무 비싸죠.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든 요즘인데요. 이렇게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다양한 메뉴를 적당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성비 식당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만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고급 외식 메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1990년대 초부터 20여 년간 전성기를 누리다 치열해진 경쟁 또 1인 가구가 많아져 어느 순간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최근 수년 새 고물가가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가성비를 부각한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애슐리 퀸즈의 경우 80개가 채 안 되던 매장은 이달 110곳으로 늘었고요. 올해 매출도 작년보다 70%나 늘어난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 규모 역시 2년 전 6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8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올해는 9천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벌써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한 식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갑자기 메뉴를 바꾸고 가격을 올린 뒤에 예약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크리스마스 식당 뒤통수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할 식당을 미리 예약해둔 글쓴이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식당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크리스마스에 단일 세트 메뉴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예약금을 입금해달라 적혀 있었는데요. 식당 측이 처음에 예약받은 메뉴를 스테이크가 포함된 1인당 85,000원짜리 크리스마스 세트로 바꾸겠다며 1인당 3만 원씩을 입금해달라 요구한 겁니다. 글쓴이가 항의하자 식당 측은 일반 메뉴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렸다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남겼는데요.
글쓴이는 진짜 화가 나는 건 처음 보낸 문자에 가격 정보 표기 없이 예약금만 안내한 것이라며 여자친구도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거긴 도저히 못 갈 듯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해당 식당이 글쓴이에게 전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누리꾼 대부분은 식당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경기라 다들 힘든 건 알지만 예약을 이미 했는데 가격을 올리는 건 너무하다. 저런 가게는 안 가야겠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이번 주말 많은 눈이 내린다고요? 네, 토요일인 내일은 많은 양의 눈이 그리고 일요일엔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1에서 3cm씩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져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경기도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전북 동부에 3에서 10cm, 서울과 그 밖에 충청, 전남 서해안, 경상도 내륙 산지에 1에서 5cm 정도입니다. 이 눈이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져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 등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아져 춥겠습니다. 또 모레는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과 전주 6도, 대구 8도, 부산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성탄절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맑은 날씨가 예상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눈길 조심하시고요. 특히 토요일인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일부 도로가 또 통제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겨울철 주의해야 할 건조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이 겨울이 되면 외부는 아주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죠. 또 실내에서는 또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안구 표면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은 뭐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온 변화가 심한 겨울에 더 많죠. 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9월 찬바람이 불기 직전이죠. 이때 안구 건조증 환자는 30만 6천여 명이었는데 12월에는 34만 9,600여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안구가 건조한 거죠. 뭐 쉬운 말로 아주 염증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 이 눈물층이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눈물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눈물의 질이 좋지 못해서 표면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증발해 버리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하면 눈이 건조함 뿐만 아니라 눈이 또 쉽게 피로해지고 눈이 시리다, 또 충혈된다,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그 이물감이 있다,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여성 비율이 높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마이봄샘이라는 것에 있거든요. 이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 속눈썹 부위에 이 마이봄샘이라고 기름을 분비하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여기에서 기름 물질이 나와서 눈물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거나 또는 눈 화장을 완전히 지우지 잘 못할 때 이 마이봄샘이 막힐 가능성이 커요. 네. 더더욱이 폐경기 여성은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이 눈물샘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많이 안구 건조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구 건조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큰 병이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243만여 명에 이릅니다. 국민 10명 중 7명한테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는 건데 문제는 그만큼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 방치하면요. 안구의 맨 앞쪽이죠. 결막과 각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시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안구 건조증은 눈에 불편이 자꾸 생기니까 일상생활 질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적기에 제대로 잘 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안구 건조증과 구강 건조증, 이 비강 건조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건조해야 이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죠. 내가 불편하다 싶으면 이제 안구 건조증인데요. 네. 요 안구 건조증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항상 눈에 통증이 있거나 따갑고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야가 흐려져서 책을 읽거나 TV 시청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 건조한 곳에 가면 눈이 더욱 뻣뻣해지고 또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든 경우도 있다. 빛에 민감해지고 햇살이나 형광등 빛에 눈을 자주 찌푸리고 비비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 또 실내로 들어가면 급격히 눈이 뻑뻑하다, 또 아리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안구 건조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해야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보는 건데, 근데 반대로 눈물이 좀 많이 나는 것도 안구 건조증일 수 있다고요. 있죠. 이 안구 건조증 환자들한테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이 눈 표면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눈물을 더 과도하게 분비할 수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눈물이 너무 흘러서 안과를 찾았는데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면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지금 문제인데 내가 왜 안구 건조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겨울에 또 바람이 불어서 이 눈물이 많이 나는 이런 증상은 자극성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안구 건조증을 잘 치료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 피부 건조증 이야기할 때 막 긁어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구 건조증 역시 비슷하겠어요? 맞아요. 안구 건조증도 간지러움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눈으로 자꾸 손으로 눈을 자꾸 비비면 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손에 붙어 있던 게 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눈을 계속 문지르면 결막이라고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자극이 돼서 부풀어 올라서 결막 부종이라고 불어난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각막의 변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다크서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피부 근육이 윗 눈썹에 있는 피부 근육이 늘어지면서 안검하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렵다면 인공 눈물을 잘 쓰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외출 후에는 눈꺼풀을 좀 씻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 면봉에다가 식염수 또는 뭐 연고, 처방받은 연고 같은 게 있으면 이걸로 눈꺼풀 위아래 테두리를 2, 3회 가볍게 쓸어주면 노폐물도 제거되고 그래서 가려움증도 더 줄어들고 또 지방층, 마이봄 샘도 좀 좋아지기 때문에 눈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공 눈물만 잘 넣으면 안구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죠. 인공 눈물을 넣는 정도는 심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안구 건조증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인공 눈물이 히알루론산 나트륨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눈물의 부족한 양과 성분을 보충해 주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일단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어떤 약을 써야 될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인공 눈물 이걸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안구 표면이 손상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약을 써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어떤 약을 써야 될지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확인을 좀 받으셔야 되고 또 인공 눈물에는 보존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나눠지거든요. 이 보존제가 있으면 이게 이제 미생물 번식을 막아서 이 보존제 들어간 인공 눈물은 좀 오랜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또 한 번 쓰면 바로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두고 알아두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어요? 안구 건조증 예방하려면 뭐 안구가 건조하지 않게 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 주변 환경 이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눈에 직접 바람이 안 닿게 또 자외선도 안 닿게 선글라스 같은 거 쓰는 게 좋고 겨울에도 이 선글라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충분한 휴식을 눈에 주는 게 좋겠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고 가끔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눈을 좀 자주 깜빡이셔야 되는데 네.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걸로 게임하실 때 보면 눈을 거의 깜빡이지를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깜빡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이 안구 건조증 예방과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구강 건조증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강 건조증은 어떤 병이에요? 입이 마르는 병이죠. 입 안이 마르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 안이 마른다 이런 느낌을 잘 못 가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루에 평균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이 우리 몸에서는 매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이 구강을 충분히 적셔주기 때문에 마르다 이런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침의 분비량이 줄고 또 계절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건조할수록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추운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는 혈관이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때 침 분비가 같이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구강 건조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입이 좀 마른다고 생각이 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자꾸 마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입이 마른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구강이 건조해지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 뭐 입이 마르면 말하기가 어렵다. 입이 쩍쩍 붙어가지고 뭐 네. 아프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입이 말라 있으면요 음식을 입에 넣으면 삼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부드러워져야 쉽게 목구멍 쪽으로 움직여져서 삼켜지는데 침이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구강건조증이 아주 더 힘든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입안에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선 입 안에 이 침이 없으면 즉 건조해지면 세균들이 번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러면서 치주질환 생기죠. 충치도 더 많이 생기죠. 더더욱이 이 구강 속의 세균들은 직접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심장에 큰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또 폐렴 같은 전신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입안을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죠. 왜 건조해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 약을 드셔도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우울제, 또 이뇨제, 또 항히스타민제, 가려워서 먹는 약 이런 것들은 구강건조증 원인이 돼요. 또 카페인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맵고 짠 음식을 먹어도 입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고요. 마실 때도 입안 전체를 잘 적셔서 충분히 물을 발랐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천천히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 신맛 나는 과일들은 침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요걸 껌을 씹으면 침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구강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입안에 뿌리는 것들도 인공 타액제라고 팔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돼요. 근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게 입안을 소독한다고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알코올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성분 때문에 더 말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때 좀 살펴보고 사용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근데 겨울철에는 또 콧속이 좀 메마를 정도로 답답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코가 많이 마르죠. 네. 기온도 낮고 공기도 건조하고 이런 상태가 이제 겨울이니까 비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코 질병은 이 어느 계절보다도 겨울에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네. 콧속이 당기듯이 간지럽고 그러니까 코 파는 이런 버릇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러다 코 파다 보면 코피가 또 납니다. 맞아요. 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통증도 생기고 피도 나는 괴로운 병입니다.
저희 아이가 겨울만 되면 그렇게 코를 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코 안이 건조해지는 게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코 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 안의 점막은 숨 쉴 때마다 우리 폐로 들어가는 공기에 가습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온도를 조절해줘요. 찬 공기가 들어가면 따뜻하게, 따뜻한 게 들어가면 적당히 식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분비선에서 면역 물질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건조해지면 이런 걸 분비를 하지 못하니까 세균들이 그냥 쑥쑥 들어가고 바이러스도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비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막 후각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나요? 그렇죠. 비강이라는 게 코에서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저 혀 뒤 위쪽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네. 그쪽에 후각을 느끼는 세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후각 신경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건조해지면 냄새 분자가 그 후각 세포랑 만나는 것이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냄새를 잘 못 맡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강 건조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뭐 예방하고 치료하는 첫 번째는 코 속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코 속을 어떻게 막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물을 코에다 묻히나요? 막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실내에 있을 때는 가습기를 이용해서 실내 공기를 좀 이 습도를 높여주는 거고 또 외부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스크를 쓰면 이 수분이 밖으로 잘 안 나가고 다시 내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코 속이 습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바셀린 같은 것을 면봉에 묻혀서 코 안쪽에 조금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를 너무 세게 풀거나 코를 파는 거 이거 아주 좋지 않아요. 만약에 너무 심하거나 피가 난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셔야겠죠. 네,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7294번 쓰시는 분. 늘 방송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유리체 출혈로 망막 수술을 했는데요. 저녁 8시쯤 되면 눈이 뻑뻑해서 많이 힘들어집니다. 매일 인공눈물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 수술을 해서 아마 이제 앞쪽 이 망막은 저 뒤쪽을 얘기하는 건데 네. 눈의 앞쪽에는 크게 손상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쪽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좀 괴로우실 수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인공 눈물을 일단은 지금은 잘 사용하시고 물 많이 드시는 그런 습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시적인 증상인가 봐요. 네. 8291님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입술이 마르고 입속도 마르고 피부도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기저기가 건조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들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가습기를 그냥 왕창 틀으셔야죠. 이분 집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가습기 트시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너무 가려운 것 같고 마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샤워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부 보습제를 많이 바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정말로 당겨지고 각질도 생기고 또 가려워서 긁다 보면 피부가 막 피도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보습제 많이 좀 바르시면 좋겠네요. 2781님은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어두운 데서 핸드폰을 많이 봐서 그런가 갑자기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눈이 아프고 이물감도 느껴지는데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인공눈물 농도가 높은 걸 쓰라고 하던데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이 인공 눈물은요 처방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사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갑자기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 아마 노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오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물감이 있다 이런 때에는 한 번쯤은 반드시 병원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인 건지 노안이 시작되신 건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겨울철 건강을 위협하는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비강 건조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잦은 술 약속이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음주와 건강의 상관관계, 술을 조금이라도 좀 덜 해롭게 마시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보내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또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께 설렘을 드릴 노래를 띄워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듣고 깜짝 놀라셨을 음악계 사건이 하나 있어서 관련된 테마와 선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며칠 전 그룹 전람회 멤버였던 서동욱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많이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우선은 나이가 아직 너무 젊은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전람회 이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잘 꾸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뭐 팬들이나 대중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여서 마음속에 추억으로 담아두고 있던 뮤지션이 세상을 이르게 떠났다는 소식에 놀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음악 생활은 사실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람회가 해체하면서 바로 음악을 그만뒀기 때문에 97년이 전람회 해체였거든요. 그 3집 졸업이라는 앨범이 나온 후였는데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이제 직업인 사회인으로서 꾸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당시에 함께 음악적 교류를 나누던 동료들 뭐 김동률 씨도 그렇고 이적 씨도 그렇고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과 공연 무대나 음반을 통해서 가끔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었거든요.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욱더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오늘 이 시간 전람회 노래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아마 전람회 노래와 관련된 추억 갖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나 우리 DJ님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람회가 정확히 언제 데뷔했었죠? 전람회 데뷔는 아주 명확한데요. 왜냐하면 전람회가 데뷔한 계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이들 당시에 음악 잘한다는 청춘들이 도전했었던 대학가요제 출신이었죠. 그래서 1993년 데뷔일이 정확하죠. 방송일자니까 12월 11일이었고요. 이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는 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처럼 정말 젊고 활기찬 이 음악가들의 새로운 득용문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람회도 데뷔 그리고 무대 전부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저도 이때는 이제 좀 의식을 하고 TV를 보던 나이라 TV 보면서 이 무대를 실시간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전람회가 그때 데뷔곡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경연대회에서 불렀던 곡이 꿈속에서라는 곡이었는데 앞에 곡들도 나름 매력이 있었지만 그 베이스와 피아노라고 하는 좀 독특한 구성이잖아요. 전람회가. 그 굉장히 묵직한 재즈한 사운드로 시작되다가 김동률 씨가 그 특유의 저음으로 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뭐 바리톤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던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외에도 뭐 1집으로 데뷔한 이후에 거의 1집만 150만 장 정도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당대에 정말 웬만한 아이돌 같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 대학가요제 이후에 발표했던 1집의 타이틀곡이었던 기억의 습작을 준비해봤거든요. 이 노래는 당시에도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는 건축학개론 영화에서 등장하면서 젠지들에게도 인지도가 꽤 높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영화로 처음 접한 뭐 2030 세대들도 있겠지만 있죠. 사실 이 노래가 발표 당시에 인기가 상당했어요.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집 익스히비션이 뭐 공식, 비공식 당시는 좀 약간씩 집계가 좀 애매할 때였는데 또 150만 장 정도 팔렸다는 기록이 남아 네.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센세이션이었는지 아실 테고요. 또 이 데뷔작을 신해철 씨가 네. 같이 작업했어요. 흔적이 기억하시는군요. 남아있죠. 맞아요. 그 앨범 수록곡 중에 네. 뭐 녹음실 풍경을 그리는 듯한 여행이었나요? 그 곡에서 앞에 내레이션으로 이제 서동욱, 김동률 두 멤버가 투닥투닥 하니까 밖에서 뭐 돈 생각은 내가 해 녹음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또 직접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신해철 또 김형석 씨도 함께 1집을 작업을 하면서 뭐 90년대 정말 재능이 있는 젊음들 또 음악가들이 함께 힘을 합쳤던 것이 전람회 1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적인 데뷔를 했는데 2집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있어요. 한 이제 2,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 전람회 두 사람의 인생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앨범 준비와 군복무를 동시에 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들 하실 텐데 1집으로 그렇게 큰 인기를 얻고 바로 두 사람이 거의 동반 입대처럼 군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군악대를 지원해서 이제 음악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정말 휴가 짬짬이 녹음, 작사, 작곡을 하면서 제대와 동시에 2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집 당시에 이 앨범도 참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 앨범 자체로는 1집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거든요. 첫 곡이 고해소에서 라고 하는 트랙으로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1집보다 훨씬 좀 다크해지고 좀 딥해진 사운드를 들려줬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취중진담이라는 네. 이 노래가 또 큰 히트를 얻으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집도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네. 이제 군 문제도 해결이 됐으니까 전람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나 했는데 네. 사실 전람회 무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참 짧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뮤지션들이 음악을 시작할 때 평생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댄스 가수들도 좀 수명이 다 짧고 전람회도 생각보다는 정말 짧은 활동 기간이었습니다. 한 4년 정도였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 3집 이자 마지막 앨범인 졸업을 1997년에 발표하면서 이제 해체를 하게 돼요. 이후에 김동률 씨는 솔로 가수로 그래도 음악적 끈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서동 씨는 베이스 연주 그리고 뭐 작사와 이제 가끔씩 보컬로 도왔었는데 그런 음악 활동을 전부 멈추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식들이 근데 막 너무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워낙 김동률 씨와도 교류가 있고 주위 뮤지션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종종 동욱이 잘 살죠 뭐 이런 느낌으로 늘 건너 이야기를 전해 듣던 추억의 뮤지션이었는데 이르게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또 마음이 연말이라 그런지 더 울렁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람회 마지막 앨범 타이틀곡인 졸업을 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전람회의 졸업 듣고 왔습니다. 네. 박진주님이요. 전람회 곡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하셨고요. 네. 김소정님은 제가 좋아하는 3위 내에 드는 노래가 취중진담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네요 하셨어요. 네. 전람회가 비록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진짜 전람회 음악 들으면서 지금까지 위로받는 분들 참 많았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지금 들으면서 괜히 좀 네. 약간 이게 울고 나서 좀 속 시원해지는 감정 아세요? 맞아요. 저는 전람회 노래 들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전람회 노래 들으면 네. 큰 이유가 없는데 네. 그냥 좀 눈물이 나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슬프고 아파서 무조건 운다기보다도 네. 약간 내 안에 가장 여린 곳을 건드리는 그런 서정이 참 짙었던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애정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하 평론가님 또 전람회와 너무 관련해서 추억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너무 좋아했고 저희 사실 이 졸업 노래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아직 좀 어릴 때였는데 용돈 열심히 모아서 전람회 좋아하던 친구랑 이 졸업 공연을 했었어요. 네. 앨범과 함께. 그래서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팜플렛
2개씩 이렇게 챙겨서 네. 마음에 품고 오면서 무대에서 그때 김동률 씨가 굉장히 많이 울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도 같이 오열을 하고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그때 막 추억 맞아요, 엄청 맞아요. 생각났어요. 네, 그 너무 제 삶에서도 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아마 서동욱 씨의 이른 그 사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전람회와 함께했던 시간들 네.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동률 씨 목소리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람회에서 그 서동욱 씨 역할이 참 컸어요. 맞아요. 제가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작사에도 꽤 많은 곡들에 참가를 해서요. 그 대학가요제에서 불렀던 꿈속에서도 서동욱 씨가 작사를 했고 네. 이외에도 뭐 하늘 높이, 향수, 제이스바에서 이런 곡들의 노랫말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종종 했어요. 네. 혼자 다 부른 노래도 있었고 또 듀엣처럼 김동률 씨 목소리가 워낙에 이제 바리톤 베이스에 인상이 깊어서 그렇지 앨범 듣다가 이런 목소리 있었지라고 좀 맑은 청년 느낌의 목소리가 들려면 그게 바로 네. 서동욱 씨거든요. 그 목소리, 그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어떤 곡이에요? 그대가 너무 많은 이라는 곡인데 이 곡도 역시 작사를 서동욱 씨가 했거든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맑았던 어린 시절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곡이라서 꼭 함께 오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전람회 그대가 너무 많은은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 음악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전람회 그대가 너무 많은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눈을 바라봐요. 내가 눈물